안녕하세요. 자식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했던 60대 못난 애비입니다. 저에겐 제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키우며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제가 놓치고 산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시키는데 바빴던 나머지 진짜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서툴기만 했던 못난 애비로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부디 두서 없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불행하게도 저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전 큰아들이 5살, 작은 딸이 3살일 때 이혼을 했거든요. 젊을 적 일 때문에 1년 정도 도시에 있는 친척집에 살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당연히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았고요. 하지만 나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불편한 것 투성인 시골 생활을 좀처럼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여보, 나 옷 좀 사러 가고 싶은데 당신이 좀 태워다 줘. 옷? 그러면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데 그냥 입는 거 입으면 안 될까? 요즘 축사일 때문에 좀 바쁘단 말이야. 내가 나중에 읍내 장 서면 그때 나가서 사올게. 아니, 그런 촌스러운 옷 말고 나도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고 싶다고. 아낸 낯선 시골 환경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시집살이에 점점 지쳐갔지만 전 축사일로 바빠 아내의 힘든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언젠간 아내가 며칠 전부터 생크림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군요. 그 당시 제가 살던 마을엔 케이크는커녕 제대로 된 빵집도 없었거든요. 그때도 전 장날에 소보루빵이라도 사다 주겠다고 하고 아내의 투정을 넘겨버렸네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혼자 택시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 비싼 돈을 주고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그때 전 일에 지쳐 그런 단 것보단 뜨끈한 국밥을 더 원했었기에 아내에게 사치를 부린다고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제 잔소리를 잠잠히 듣던 아내가 식탁 구석에 앉아 케이크를 한 입 떠먹다 갑자기 뚝뚝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사치스러운 일이야? 난 뭐 이깟 빵 한 조각도 못 사 먹어? 당신은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지? 그때도 전 그저 배부른 소리라고만 생각을 하며 아내를 다독여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심한 남편이었죠. 내가 뭐 그깟 돈 때문에 그래? 어머니 아버지도 계신데 애들이나 좋아하는 비싼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와서 그것도 혼자 먹고 있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거지. 식구들 다 같이 고생하는데 당신만 왜 유별나게 굴어? 전 무심하게 한마디를 내뱉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갑자기 짐을 싸는 아내를 보고 놀라 급히 붙잡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우리 애들 어쩌고. 우리 말로 하자, 말로. 어? 설마 그 빵 쪼가리 때문에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당장 나가서 10박스라도 사올게. 제 간절한 붙잡음에도 아내 완강했습니다. 내가 뭐 애 키우고 집안이라는 식모니? 이런 먼지 풀풀 나는 집구석도 지겹고 시골에서 이렇게 썩고 있는 것도 이젠 싫어. 나 더는 여기서 못 살아. 이건 나. 아낸 그렇게 이혼 서류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떠나고 아이들은 엄마가 보고 싶다며 밤마다 울어댔어요. 그런 아이들을 달래며 저도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야 아내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골 생활보다 저의 무관심이었다는 걸 깨달았네요. 그 이후 전 낮엔 축사일을 하고 밤엔 아이들을 달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겨 괴로웠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닥 도움을 주지 못하셨거든요.
저도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도시에서 자란 아내에게 이곳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웠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전 아이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몇 배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아들보다 더 세심하게 딸을 키우려고 노력했고요. 어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사춘기 딸아이의 마음을 잘 몰라주시는 것 같아 부족한 아빠지만 어떻게든 딸의 마음을 살펴주려고 했고요. 하지만 딸아이는 중학교에 들어가며 부쩍 말수가 줄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전 딸아이의 낡은 운동화가 마음에 걸려 시내에 나간 김에 예쁜 단화를 한 켤레 사왔습니다. 그리곤 딸아이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신발을 건넸지만 정작 딸은 신발 상자를 힐끗 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이런 거 사오지 마. 누가 요즘 이런 거 신는다고 그래. 차라리 나도 다른 애들처럼 나이키 사줘, 나이키. 딸아이는 신발이 촌스럽다며 꺼내보지도 않고 나가버렸고 전 무안한 마음에 신발 상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딸아이가 화장대 앞에서 한참 동안 머리를 만지며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딸은 지엄마를 닮아 곱슬머리였는데 비 오는 날이면 부스스해진 머리 때문에 늘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원래 저 같으면 그냥 단정하게 묶으라고 했겠지만 그게 사춘기 소녀에게 얼마나 큰 고민인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 서정아, 이번 주말에 아빠랑 시내 나가서 미장원 갔다 올까? 너 그 뭐냐, 매직인가 뭔가 하고 싶다며. 미용실 말하는 거지? 그럼 나 매직도 하고 염색도 해도 돼? 이제 방학이라 애들도 다 한단 말이야. 딸아이는 그러면서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전 고민을 하다 그러라고 허락했고 딸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시내에 나가 딸내미 머리도 해주고 딸이 좋아하는 빙수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아진 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요즘 맨날 짜증만 내서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이 그렇게 나가. 나도 아빠가 오빠랑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거 알아. 철없는 딸이라 미안하고 고마워, 아빠. 전 그 말 한마디에 이제까지 제가 겪은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들 키우며 힘든 적도 많았었는데 딸아이의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보상받는 것 같았죠. 사춘기 때면 애들이 다들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 거라지만 속 깊은 우리 애들은 사춘기 때도 아빠인 줄 걱정하고 있다는 게 절로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고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더니 둘 다 대학에 척 붙었더라고요. 그리곤 학교를 졸업해선 각자 지 살 길을 찾아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고요. 전 다소 복잡한 가정사에도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준 아이들이 너무나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이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더 열심히 제 일을 해나갔고요. 그 당시 전 돼지 축사 3동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키우던 돼지가 1000마리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꾼으로 쓰고 있었지만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온 이후론 아들이 전적으로 축사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30쯤 됐을 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한 청년을 데려왔더라고요. 인사해. 우리 아버지셔. 아빠, 여긴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경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사위의 첫인상은 무척 남자다고 씩씩해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위인 어린 시절 무척 고생하고 자랐더라고요. 부모님은 일찍 이혼했고 초등학생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아주 외롭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는데 부모의 빈자리가 무척 컸을 텐데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바른 청년 같아 보였어요. 들어보니 직장 생활도 성실히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희 딸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 같아 무척 마음에 들었답니다. 전 사위의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쓰여 친아들처럼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과 예비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무척 신경을 썼죠. 전 예비 사위가 내려올 때마다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 가장 좋은 소고기를 끊어왔습니다. 그리고 숯불까지 피워 구워주기도 했어요. 사위가 평소에 워낙 검소한 편이라 외식도 잘 안 한다길래 일부러 두툼한 고기만 골라 사위 앞접시에 계속 놓아주었습니다. 자네 많이 먹게. 한창 일할 나이인데 든든히 먹어야지. 서정아, 너도 얼른 먹고. 제가 계속 사위를 챙기니 사위가 환하게 웃더니 아버지가 구워주는 고긴 처음 먹어본다며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 웃음 속에 고단했던 어린 시절이 묻어나는 것 같아 전 절로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후로도 전 가끔 시내 나가면 일부러 백화점에 들러 사위의 옷이나 구두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사위가 늘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소매 끝이 달아있거나 철진한 옷을 입고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전 사위가 미안할까봐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이거 내가 입으려다 너무 커서 못 입는 옷인데 자네 입을 텐가. 자네가 덩치가 좋으니 입으면 아주 딱 좋겠구먼. 아니면 뭐 버리고.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딸아이가 픽 웃더라고요. 아빠, 누가 봐도 사위 입으라고 사오셨으면서 괜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쑥스러움이 많으시다니까. 그래도 예비사위 사랑하는 마음은 최고지? 정말요? 잘 입겠습니다, 장인어른. 다음엔 제가 꼭 사이즈 잘못 사서 장인어른께 선물해 드릴게요. 사위는 넉살 좋게 대답하며 제가 선물한 옷을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전 가끔 사위가 직장 생활로 지쳐 보일 때면 조용히 주머니에 용돈을 찔러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위는 조부모님 생활비까지 책임지느라 정작 본인을 위해서 늘 아끼고 절약을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집으로 올라가는 길 기름이라도 채워가라며 용돈을 조금 줬는데 사위가 한사코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른이 주는 건 거절하는 거 아니야. 정 그러면 가서 우리 딸 마시는 거나 사줘. 장인어른도 참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걸로 서정이 맛있는 거 사 먹일게요. 저는 멀어지는 사위의 차를 보며 참 좋은 녀석이 저희 가족이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딸 앞에 서 있는 듬직한 사위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든든해지더라고요. 사위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항상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우산 꼭 들고 나가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사위는 말만 잘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결혼 전부터 제 축사에 내려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돕기도 했습니다. 평일에 직장에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분뇨 냄새가 진동하는 축사 바닥을 청소하기도 했어요. 저는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이가 참 대견했습니다. 자네 쉬어도 된다니까? 여기까지 들어와서 고생인가? 그래 힘들지 않어? 냄새도 많이 날 텐데.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서 어른들 일 돕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아버님 형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당연히 도와야죠. 사위는 명절에도 항상 먼저 내려와 저희 부모님을 친조부모처럼 잘 모셨습니다. 귀가 어두운 아버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큰 소리로 말동무도 해드리고 할머님 어깨를 정성껏 주물러드리기도 하면서요. 전 그런 사위를 보며 딸아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비가 많이 오던 날엔
사위가 밤 늦게까지 축사 주변을 돌며 배수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음날 몸살이 난 사위를 보고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전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랐을 사위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맛있는 것도 더 챙겨주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에게 사위인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아들이나 다름없었답니다. 딸과 사위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정말 기쁘게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한 3년쯤 지났을까요? 그 무렵 사위는 아이들을 키우며 직장 생활만 해선 도저히 생활비가 답이 안 나온다며 고민에 빠져 있더군요. 요새 안서방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직장 생활이 영 안 풀려서 그런 거야? 그런 것도 있지만 애들이 커가다 보니까 생활비 고민이 많은가 봐요. 저라도 직장 생활하면 좋은데 애들이 있다 보니까 해봐야 파트타임 일밖에 못하고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인 자기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 중고차 딜러를 하며 돈을 엄청 잘 번다고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딜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사위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 무렵부터 사인 축사에 내려와서도 제게 부쩍 돈 버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버님, 돼지가 이렇게 많으면 수입도 상당하시겠네요. 이야, 이 돼지들이 다 전국에 있는 식당으로 보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아버님처럼 크게 성공해서 우리 애들 호강시켜줘야 할 텐데요. 사인 돼지 축사를 보며 침까지 튀겨가며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그런 사위 열정이 가상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돈 냄새를 쫓는 것 같아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무렵 전 마침 축사에서 쓰던 트럭이 고장나 차 한 대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사위가 중고차 일도 시작했으니 실적이라도 하나 올려줄 겸 트럭을 한 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죠. 사인 기다렸다는 듯 며칠 뒤 아주 번쩍번쩍한 광택이 나는 트럭을 몰고 축사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인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며 아버님이라 특별히 전국에 몇 대 없는 A급 매물을 가져왔다고 아주 너스를 떨더라고요. 아버님, 어떠세요? 이런 트럭이라면 돼지 수십 마리도 싣고 나르겠죠? 제가 아주 부탁 드려서 구해온 차예요. 그래. 좋아 보이네. 고생했네 안서봐. 전 사이가 가져온 차니 의심한 점 없이 사이가 부르는 대로 꽤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자리에서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이 바로 문제였어요. 어느 날 차를 별로 타지도 않았는데 밭으로 향하던 길에 갑자기 보닛에서 허연 연기가 솟구치더니 엔진이 덜컥거리며 멈춰버리더라고요. 전 당황스러워 사위에게 전화를 하려다 문득 이제 막 일을 시작해 의욕에 찬 사위 얼굴이 떠올라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사위가 민망해하고 기죽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몰래 견인차를 불러 시내 카센터로 차를 보냈죠. 그런데 그 카센터 직원은 차를 뜯어보자마자 절 쳐다보며 대체 이런 차를 얼마에 샀냐고 의아하게 묻더라고요. 예? 아이 그건 왜요?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 부품도 수명이 다한 것 같고 심지어 엔진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디서 이런 고물차를 사셨어요? 그러면서 직원은 솔직히 말해 쓰레기 같은 차라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알고 보니 사이가 가져온 차는 시세보다 훨씬 비싼 데다 속도 불량이라더군요. 아마 사이가 중간에서 마진까지 넉넉히 남겼을 거라는 말까지 듣게 되자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사이가 정말 몰라서 이런 차를 준 건지 아니면 돈이 급해 장인인 절 속인 건지 생각할수록 괘씸해졌어요. 하지만 수리비로 또 큰돈을 쓰면서도 끝까지 사위에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이제 막 새 직장에 적응한 사이가 제 밥벌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라는 마음에 속상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사위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트럭을 볼 때마다 엄청 으스대더라고요. 장인어른, 차 잘 나가죠? 아유,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고른 차인데요. 새 차보다 더 새 차 같죠? 그래. 우리 사이가 신경 써줘서 내가 아주 잘 타고 다니고 있네. 그 뒤로도 트럭을 볼 때마다 열불이 났지만 애써 무시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딸아이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어디 아픈 사람처럼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괜찮다고만 했고요. 하지만 아빠인 전 딸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딸이 제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요? 갑자기 좀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1,000만 원? 아니, 그 큰 돈은 갑자기 왜? 일단 알았다. 그런데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다시 전화해 5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없냐며 또 사정을 하더라고요. 전 가슴이 철렁했지만 사이가 아는 중고차 시장 경기가 워낙 안 좋아 수입이 줄었다는 말을 믿고 군말 없이 돈을 보내주었네요. 요즘 그 사람 실적이 영 안 좋은가 봐요. 중고차 시장도 경기가 너무 안 좋고요. 전 딸내가 애들 키우느라 오죽 힘들면 그럴까 싶어 그저 사이가 다시 일어서기만을 바랬네요. 그러다 어느 날 사이가 예고도 없이 축사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사위 얼굴은 예전에 그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몹시 초췌해 보였죠. 사인 제 눈도 제대로 못 보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저 정말 염치 없지만 한 3억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빌려준 돈도 적지 않은데 갑자기 3억이란 큰 돈을 요구하는 사위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이유가 뭔가? 요즘 대체 뭐라고 다니길래 나만 보면 그렇게 돈 타령이야. 아무리 실적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중고차 딜러가 3억씩이나 돈이 왜 필요하냔 말이야. 제가 사위를 다그치자 사위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해보니까 남 밑에서 딜러 생활만 해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젠 제가 직접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차도 미리 매입해둬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해서 준비할 게 많거든요. 한 3억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금방 벌어서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좀 믿어주세요. 사인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아주 엎드려 빌 기세였답니다. 전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한 번만 더 믿고 도와줘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죠. 그러다 일단은 생각해 보겠다며 사위를 돌려보냈습니다. 장인어른, 그럼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각 정리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렇게 사위가 요란스럽게 떠나고 한 몇 시간쯤 흘렀을까요? 이번엔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딸아이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아빠, 안서방 거기 갔죠? 오늘 아빠한테 간다고 하던데. 아빠, 혹시 그 인간이 돈 얘기 꺼내면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놈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에요. 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고 전 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딸은 정말이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그 인간 사실 요즘 노름에 미쳐 있어요. 아주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딸의 말에 따르면 사위는 중고차 일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부터 인터넷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답니다. 딸 명의로 대출까지 전부 받아 신용까지 바닥으로 만든 상태였다네요.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걸 그제 알게 됐습니다. 뭐라고? 지금까지 빌려간 게 다 노름 자금이었다고? 그놈이 대체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길래 뻔뻔하게 여기까지 노름 자금을 빌리러 와. 넌 왜 그걸 이제야 말하는 거야? 전 배신감에 손이 다 떨렸어요. 그러면서 딸에게 왜 지금껏 참고 살았냐며 그런 놈과 계속 살고 싶었느냐고 호통을 쳤죠. 저라고 그런 인간이랑 살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요? 애들 때문에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제가 빌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더라고요. 딸아이는 할 만큼 다 해봤다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위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뻔뻔스럽게 제가 돈을 빌려달라던 사위의 그 가식적인 웃음이 떠올라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절 기만하고 딸아이 인생까지 망가뜨린 그놈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자네, 진짜 제정신인가? 도박인지 뭔지 안다고 우리 딸 신용등급까지 나락으로 보냈다며. 애도 둘이나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난 절대 못 도와주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일만 하든지 아니면 내 딸이랑 칼날을 준비할게. 3억이란 돈은 돼지를 1000마리나 키우는 저에게도 무척 큰 돈이었거든요. 전 그 큰 돈을 노름에 미친 사람에게 내어줄 만큼 어리석지 않았고 단칼에 사위와 연락을 끊어버렸죠. 이후에도 사위는 끝까지 제게 구차하게 매달렸지만 전 무섭게 쫓아내버렸고요. 자네, 지금 노름하려고 나한테 그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 인터넷으로 노름인지 뭔지 그런 거 안다면서. 제 호통에 사인 고개를 푹 숙이더니 이내 뻔뻔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노름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제대로 사업체 하나 차려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난 절대 못 도와주네. 10원짜리 한 장도 줄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당장 가게나. 하지만 사인 포기하지도 않고 축사 마당에 엎드려 매달렸어요. 장인어른,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부탁드릴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정말 죽습니다. 사위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사위의 비굴한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더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전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몸이 피곤하고 자꾸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입맛도 뚝 떨어지고 이유 없는 구역질까지 올라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 옆에서 축사일을 도우며 절 챙기던 아들은 이참에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며 절 설득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아프기라도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병원 한번 가세요. 저희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좋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국제 결혼을 했는데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가 얼마나 야물딱지게 일하는지 온 동네에 아주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며느리는 한국말이 약간 서툴렀지만 축사일만큼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냈습니다. 돼지들 상태 살피는 것부터 축사 청소까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해치우는 며느리가 전 참 고마웠죠. 며느리는 베트남에 계신 사돈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여행을 시켜드릴 정도로 효심도 깊고 마음씨도 참 착했고요. 전 사위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와중에도 그래도 아들 부부를 보며 겨우 버티고 있었네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사돈이 오셨을 때도 한국 관광도 시켜드리고 정성껏 모셨죠. 사돈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만국 공통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며느리 굿, 사돈 굿. 전 사돈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사돈 역시 좋아하고 계신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전 효심 깊은 며느리 잘 키워 이 먼 한국까지 보내주신 게 감사해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정성을 다해 대접해드렸답니다. 그때 며느리가 중간에서 통역도 해주고 연신 기분 좋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우니 저도 며칠간 속상했던 마음이 조금 잊혀지기도 하더라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저희 며느리는 정말 효심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절 위해 한국 음식까지 배워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그즈음 유독 기운이 없던 절 위해 사돈이 베트남에서 가져온 약재를 넣고 보양식까지 해주더라고요. 며느린 베트남에선 아프면 이걸 꼭 먹는다며 절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베트남 닭죽이에요. 이거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이거 먹고 같이 병원 가요. 그런 며느리 보며 동네 어르신들은 효녀 심청이가 따로 없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전 결국 아들 며느리 성화에 못 이겨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평생 몸쓴 일을 하며 건강 하나인 자신이 있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사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청천벽력 같았어요. 놀랍게도 전 위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암이란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몸이 휘청거렸어요.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원통하더라고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전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건 자식들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끝까지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요, 아빠. 치료효과는 환자 의지에 달렸다잖아요. 아빠 안 계시면 저희도 못 살아요. 그 이후 서울 큰 병원을 오가며 시작한 항암 치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외로운 싸움이더라고요. 독한 약균이 온몸에 퍼질 때마다 입안이 다 얼어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고요. 돼지 1000마리를 걷더니 돌보던 기운은 어디 갔는지 화장실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어 벽을 짚고서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머리카락에 한 움큼씩 빠져 휑하고 얼굴색은 몹시 좋지 않아 저조차도 제 얼굴을 마주하기가 참 괴로웠어요. 아버지, 오늘 좀 어때요? 식사 또 안 했어요? 밥을 잘 먹어야 속 괜찮아요. 며느린 제가 입맛이 없어 숟가락을 놓을 때마다 곁에 앉아 정성껏 밥까지 떠먹여 주더라고요. 밤엔 수건을 적셔선 열이 펄펄 나는 제 이말 밤새도록 닦아주기도 했고요. 아들 역시 축사일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텐데도 매주 병원에 동행하며 제 휠체어를 밀어주었답니다. 딸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빠, 저 왔어요. 그래도 지난주보단 얼굴이 조금 좋아진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도 연세에 비해 아빠 차도가 좋으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요, 아빠. 딸아이는 저보다도 수척해진 얼굴로 매일같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암 치료가 반복될수록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래도 자식들의 간호 덕분에 전 버틸 수 있었네요. 구역질이 올라오고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 속에서도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니 건강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후 전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지냈습니다.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병원길을 동행해 주었고 아들은 절 대신해 축사를 지켰고요. 딸은 매번 점점 더 살이 쭉 빠져선 쌍둥이 손주들을 안고 병문안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 아픈지 볼 때마다 아주 속이 터지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누가 보면 네가 환자인 줄 알겠다. 차라리 이혼을 하고
애들 데리고 집으로 와. 네 아빠랑 같이 살자. 그러고 마음고생하고 살 거면 그냥 나랑 살아. 전 참다 못해 딸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그놈에게 무슨 미련이 남아 그 고생을 하고 사나 싶어 그저 답답한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러자 딸이 서럽게 울며 그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런 말 죄송한데요. 전 우리 애들 편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자라면서 엄마 없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죠? 우리 아이들한텐 절대로 그 고통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못할 짓인 건 아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바보 같은 거 알아요. 딸의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이 딸에게 그토록 큰 상처였다는 사실을 그제 알게 돼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사인 눈에 초점도 없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미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인 병실에 와서도 제 눈치 살피며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장인어른, 아직도 고민 중이신 거예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내가 암 환자라는 거 잊었어? 자네 눈엔 내가 돈으로 보이나? 나도 은행 대출은 갚아야 하고 자네 모르는 빚도 많네. 그리고 자네를 내가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나? 역시나 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서인 아버님이 돼지를 1000마리나 키우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며 투덜대더라고요. 저는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소리 지르시는 거 보니까 뭐 건강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다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달력을 보니 며칠 후면 쌍둥이 손주들의 생일이더라고요. 저는 암치료로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손주들을 위해 장난감과 케이크를 사들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 재롱도 보고 똥강아지 같은 녀석들과 즐겁게 생일 파티를 해주고 나니 시간이 금방 흘러갔어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신세 좀 지고 내일 내려가야겠네. 전 피곤하기도 하고 밤도 깊어서 딸내서 하루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그럴 줄 알고 숙소 하나 잡아놨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누추하잖아요. 애들도 있어서 번잡스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조용히 드릴 말씀도 있고요. 저랑 같이 가주세요. 전 딸 모르게 할 말이 있다는 사이가 혹시 걔가 천선이라도 하려나 싶어 속는 셈 치고 따라 나섰죠. 하지만 사이가 데려간 곳은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자네, 대체 어딜 가는 게야? 거의 다 왔습니다. 전 사일 따라 허름한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 계단을 오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죠. 그러다 3층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전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사이가 앞장서서 걸어간 곳은 숙소가 아니라 어느 낡은 사채 사무실이었거든요. 사인 문을 열고 들어가며 비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왔습니다. 저 왔어요. 제가 금방 올 거라고 했죠? 그러자 사무실 안에 있던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이, 안 사장 왔어? 그래, 이번엔 제대로 모셔온 거지? 아이고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전 당황해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이가 갑자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아버님, 진짜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정말 이러다 저 인생 쫑나게 생겼어요. 제 아내랑 우리 애들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정 기가 막혀 사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던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입을 열더라고요. 어르신,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여기 사채 사무실이에요. 여기 안 사장이 우리 단골 고객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입도 일정하지 않고 돈 나올 구멍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더는 대출 안 해준다고 했더니 담보라도 갖고 오면 해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시골에서 돼지 죽살 3동이나 크게 하시는 장인어른 직접 모셔온다면서요. 사인, 제가 은행 대출 빚을 갚아야 한다며 죽어도 돈이 없다고 하니 결국 절 담보로 세워 보증을 서달라고 이곳까지 절 유인한 겁니다. 전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떻게 아픈 장인을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빠뜨릴 수가 있답니까? 자네가 사람인가? 사람이냐고! 내가 지금 몸도 온전치 못해서 항암 치료 받는 중인 거 뻔히 알면서 우리 손주들 생일 선물 싸들고 온 사람을 사채 사무실까지 끌고 와. 자네 정말 정신 나가기라도 한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지만 사채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안 사장이 빌린 원금이랑 연체이자 다 합쳐서 지금 3,500만 원 정도 밀려 있어요. 사채이자 비싼 거 아시죠? 우리가 계속 독촉하고 잡으러 다니니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빌더니 이렇게 어르신을 모셔왔네. 참 대단한 사위네요. 그러니 정성을 봐서라도 어르신이 대신 좀 갚아주셔야겠는데요. 사위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 애걸복걸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부탁입니다. 3억까진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딱 이 3,500만 해결해 주세요. 저 이 사람들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다녀요. 저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전 잃기만 하는 노름판에 미쳐 딸의 신용 등급까지 다 깎아먹고 이젠 사채까지 끌어다 쓴 사위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사위는 끝까지 따면 갚으려고 했다며 아주 미친 사람처럼 행설수설하더군요. 전 사람을 얽매는 사채업자들의 매서운 눈빛과 바닥에 엎드린 사위의 비참한 꼴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공포까지 느꼈어요. 사채업자는 계속 비아냥대며 사위 빚을 갚아줄 거냐고 재촉했지만 전 사위를 처절하게 뿌리쳤습니다. 갚아주냐고? 아니요. 이놈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오늘부터 이 사람은 제 사위가 아닙니다.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 이놈한테 돈 1원 한 장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사위는 아버님이 이럴 줄은 몰랐다며 발광을 했지만 전 몇 번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딸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그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제 단호한 태도에 놀란 듯 가만히 서 있었고 전 미련 없이 그 지옥 같은 사무실을 나와 곧장 딸의 집으로 향했죠. 보통 이런 경우라면 정 때문에라도 돈을 갚아줘 버리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죠. 이놈을 도와주는 건 결국 저희 가족 모두를 벼랑 끝으로 미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 딸네 집에 가자마자 당장 소리쳤습니다. 서정아, 얼른 짐 싸라. 지금 당장. 딸은 깜짝 놀라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전 오늘 사채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더라고요. 그놈이 아빠한테 그 짓거리까지 했단 말이에요? 기어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봤다고요? 딸은 그제야 모든 걸 자포자기한 듯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전 손주들을 품에 안고 딸과 함께 밤길을 달려 시골집으로 내려왔네요. 다음 날부터 사인 딸과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더니 결국 시골 축사까지 찾아 마당에 들어눕더라고요. 여보, 난 어떻게 살라고 이래? 나 한 번만 믿어달라니까. 그 돈만 갚으면 다시 직장에 나갈게. 하지만 제 딸도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딸은
사위가 그동안 저지른 짓들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첫째는 노름으로 집을 날린 것. 둘째는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신용을 바닥낸 것. 셋째는 장인절 사채 사무실로 유인한 거였죠. 더해서 아이들 생일에 그 끔찍한 짓을 벌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한 거였습니다. 딸이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자 사인 강제로 딸의 손목을 잡아 끌더라고요. 이건 나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부르라고. 내가 내 마누라 데려가겠다는 누가 말려? 그 모습을 본 전 눈이 뒤집혔습니다. 마침 축사 근처라 옆에 있던 돼지 분뇨를 큰 통에 가득 담아 사위 얼굴에 그걸 통째로 뿌려버렸어요. 이놈아, 이거라도 처먹어라. 넌 이 돼지 똥보다 못한 놈이야. 내 딸 손 당장 놓고 꺼져. 그때 체중이 100kg도 넘는 듬직한 아들까지 달려나왔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내 동생한테 행패야. 서정이 힘들게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꺼져. 거구인 아들이 앞을 가로막자 사위는 겁에 질려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결국 딸은 드디어 그놈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놈과 악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사위는 이혼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수시로 저희 축사 근처를 서성거리며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해 대문 앞을 가로막고 앉아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서정이 없으면 저 정말 죽어요.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 주세요. 제가 또 노름을 하면 이 손모가지라도 확 끊어버릴게요. 그놈은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난동을 피워댔습니다. 그때 딸아이는 방 안에서 아이들을 껴안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요. 전 참다 못해 아예 몽둥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또 나타나. 내 딸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 나 애들 앞길까지 막으려는 거야. 당장 꺼지지 못해. 제 호통에도 사위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제 바지가랑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심지언 나중에 돈을 따서 더 갚으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전히 하며 비굴하게 굴더라고요. 나중엔 돈도 한 푼도 없는지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 양육비는커녕 본인 차비라도 보내달라며 아예 구걸까지 하더라고요. 서정아, 나 진짜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나타날게. 3만 원만, 아니 10,000원이라도 보내주면 안 돼?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 딸아이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그놈의 집요한 연락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결국 아들이 나서서 다신 근처에 얼씬 못하게 엄포를 놓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서야 겨우 발길을 끊더라고요. 사람이 노름에 빠지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그놈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지난날 소란스러웠던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집으로 내려와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좁고 답답한 도시 아파트보다 공기 좋은 이곳이 아이들에겐 더 좋은 놀이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쌍둥이 손주들은 벌써 초등학교 입학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닙니다. 시골 마을엔 아이들이 워낙 귀하다 보니 저희 손주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온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곤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딸의 얼굴에도 이제야 웃음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도 딸은 틈날 때마다 저와 지 오빠에게 미안하단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빠, 오빠, 나 때문에 그간 너무 고생이 많았지? 그땐 내가 판단력이 부족했나 봐. 정말 미안해. 딸아이는 제 눈치 살피며 곁에서 묵묵히 일손을 돕는 며느리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새언니, 저랑 애들까지 들어와서
새언니 할 일이 더 늘었죠? 제가 더 많이 도울게요. 항상 고마워요. 전 그럴 때마다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서정아. 다 내 잘못이다.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네가 그렇게 마음고생이 많았던 걸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정말 미안하다, 서정아.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한창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새 쌍둥이 손주들이 제 양팔에 하나씩 매달리며 재롱을 부리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 목마 태워주세요. 네? 아니야, 할아버지 나랑 먼저 그림 그릴 거야. 할아버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죠? 이 녀석들 할아버지 힘들어. 이 외삼촌이 목마 태워줄 테니까 나가서 놀자. 아이들이 제 품에 파고들어 애교를 부릴 때마다 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그 힘든 시간을 거쳐온 것 같네요. 지금 저희 가족은 지난날 모진 풍파를 뒤로하고 서로를 살뜰하게 챙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듬직하게 축사를 지키고 있고 며느리는 안살림을 야무지게 꾸려나가고 있고요. 딸아이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함께 넘으며 저희 가족은 가족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일같이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아픈 만큼 더 단단해진 저희 가족의 앞날에 이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 뿐이네요. 여러분, 오늘 저희 가족의 길고도 험난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남들에게 말 못할 속사정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마련이잖아요. 저 역시 처음엔 사일 친아들처럼 믿고 아꼈기에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그 일 덕분에 오히려 지금은 제 곁을 지켜주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소중한 딸과 손주들 존재가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네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은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비가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정말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존재가 평소엔 당연하게 느껴져도 정작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유일하게 힘을 주는 존재라는 걸 모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지금 말 못할 고민이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고생 중인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